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가나, 특히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 과연 할 것인가, 환율은 얼마나 또 요동질 것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또 일어날 것인가, 미국 경제가 뭐 정말 경제 위기 올 것인가,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드랜딩 올 것인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경제신문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노영우 기자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TV에는 아마 두 번째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에서 국제경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요즘 뭐 세계경제 하도 급변하고 정치 상황도 급변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바쁘게 이것저것 좀 알아보면서 취재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프트 랜딩 올 거라고 보세요? 하드 랜딩 올 거라고 보세요? 미국 경제가 요즘 최고의 관심사인데 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 네. 가지 좀 미국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 사이클 금융위기 2009년도 이후 네.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 지금까지 15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15년이면은 개월 수로 따지면은 한 180, 190개월 정도 되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그 MBER이라는 곳에서 네. 미국 그 전미경제연구소 거기서 예. 한번 그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을 측정을 하는데 침체를 겪은 기간이 2개월입니다. 네. 15년 동안에 2개월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네. 보면은 한국은 한 32개월 정도 침체를 침체를 겪었고요. 겪었고. 일본하고 유럽은 한 20개월 정도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단 2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금융 위기하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어떤 침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는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필연적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 반드시 와야지 그때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다시 또 호황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 필연적인데 그 비즈니스 사이클상 2개월에 불과했다는 얘기는 네. 그 불황이 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틀어막아왔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나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걸 틀어막아왔고 네.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통해서 해외로도 이전을 시켜왔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불황을 막아왔다. 네. 근데 지금 너무 호황 기간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상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은 많은데 많습니다. 근데 실제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는 진입할 가능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있어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지표 변화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불황을 겪지 않고 가는 경제는 없거든요. 네. 과거 뭐 200년, 300년 역사상.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그 하강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 하강기가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심하게 올 수도 있다. 심리 때문에 이 하강 기간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진폭이 커질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걸 틀어막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틀어막으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공포에 대한 심리,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충격에도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네. 그 공포감 심리가 결국은 작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네, 발작을 시장에서 돈을 뺀다든가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자기 자본금이 줄어든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침체,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로인데 그렇죠. 네. 거꾸로 되는 경로도 있거든요. 네. 심리가 먼저 안 좋아지고 그 심리가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미국 경제는 어쩌면 서로 주고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럴 아닌가 수도 이렇게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박사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네.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되게 되는 그런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네. 또 그게 담보될 수 없기도 하다. 충격이 커질 네.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능성은 침체 없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좀 두고 봐야 그렇죠.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예. 그 충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네. 약간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런 쪽이 통상 더 많은 경기 것 침체는 없었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예. 좀 긴장을 하시는 게 낫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가능성을 예. 하드 랜딩에 부여를 하고 계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라고 거죠. 보시는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노용우 경제 전문 기자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언론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 전문 기자 중에서 정말 제가 톱으로 인정하시는 아유. 인정하는 분, 정말 너무 그리고 저도 과찬의 많이 말씀이시고요. 배우고 예. 식사하거나 차 마실 때도 토론을 벌여요. 정말 어떤 작은 사안 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은 경린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으니까 또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첫 질문부터 네, 상당 아주- 부분 공감이 되지만 예. 상당 부분 예. 일정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아마도 또 한 번 질문을 드려야 그 부분을 이제 퍼즐을 맞힐 것 같은데 예. 경기 침체의 정의가 네. 의외로 예. 정말 많은 제 학자분들을 뵙거나 이 자리에 초대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 정의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기 침체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상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이제 경제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 네. 과정, 예. 그다음에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경기 하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경기 네. 하강이 예. 심해지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뭐 2분기 연속 GDP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거다. 예. 그보다 더 심해지면은 경제가 공황을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한 15년 동안 예. 계속 상승만 해왔다 이거죠. 상승. 근데 경기가. 그 부분은 예. 바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순환 주기 상에서 어쨌든 이렇게 위로 정점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 익스펜션 맞습니다. 예, 예. 표현하고 예. 그 익스펜션을 지나면 이제 컨트랙션 구간으로 또 올 수도 있는데 예, 예. 피크를 찍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피크를 안 찍고 계속 피크를 갱신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컨트랙션 구간 안에서 이 익스펜션 된 부분을 반납하는 구간을 소위 리세션, 예, 예. 경기두나 경기 침체 이렇게 예. 보고 음. 그리고 그것을 더 익스펜션 된 부분마저 더 밑도는 바닥을 향해서 그러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을 소위 디프레션 이렇게 디프레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커버리가 있으나 예, 예. 뒤에 익스펜션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리세션 구간이 거의 없다. 2달이다라고 하셨지만 예, 예.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이 왔을 때 예, 예. 2009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였는데 예,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인데 예. 리세션에 해당되는 구간이 2달에 멈췄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평가한 그러니까 게 아니고 팬데믹 때 어. 경기 침체 구간을 넘어선 수준, 예. 디프레션까지 왔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팬데믹 네. 때는 디프레션까지 왔었는데 네, 팬데믹 때 디프레션이 온 기간이 2개월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월부터 4월까지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예.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예. 상당히 그 경기가 이 수축이 되고 저기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을 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경제가 V자 네. 반등을 하는 네. 거고 금융위기 때는 침체 기간이 리세션 기간이 18개월이었어요. 예, 예. 2008년을 전후한 리세션 기간이 예. 그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확장기로 접어드는 구간이 2009년 7월 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불황은 상당히 비즈니스 사이클에 적합하게 겪었습니다. 미국이 네. 18개월 미국의 어떤 평균적인 경기 불황 기간이 17개월, 18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과거 한 200년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금융 위기 때는 그 불황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확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침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 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월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여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돈을 갖다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처럼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를 통해서 일본 외국 자금도 또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이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계속 이렇게 상승 국면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강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는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시기가 과연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그 하강 국면이 올 거다라는 데는 저는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 컨트랙션 아까 말씀하신 그 수축기가 왔을 때 그럼 이게 언제까지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까지 갈 거냐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리세션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왜냐하면 이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톤앤 매너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그 인용하신 그 경기 사이클 상의 2개월의 경기 침체만 겪었다라는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은 하진 않습니다. 예, 물론 왜냐하면 팬데믹 선언한 3월 그리고 그 4월까지만 침체 국면에 머물렀고 다시 뭐 회복 및 확장 국면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라는 얘기는 두 달에 불과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논의가 그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리세션에 대한 정의, 하드랜딩 여부에 대한 정의를 여쭙고 실제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따끈따끈한 책을 내주셨잖아요.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라는 이 지표가 정말 지금 잠깐 말씀 나눴던 향후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하게 갈 것인가 아닌가 혹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이 또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또 금리를 같이 인하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표이니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 경제 흐름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문제로도 경제 위기에 진입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문제로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 위기를 겪었죠. 네. 1997년도에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환율에서 비롯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환율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는다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그게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환율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한 103 정도 되지만은 한때는 이게 한 7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떨 때는 한 110, 120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었지만 미국에 뭐 그것 때문에 큰 경제 위기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항상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러면은 이제 환율로 인해서 위기를 겪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있고 네. 경기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 예.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어. 선수입니다. 예. 득점을 해야지 이기죠. 그러니까요. 경기에 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실점을 안 하면 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골키퍼죠, 그러면. 예, 경기에 예.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실점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비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축구 경기라는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에 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기는 전략을 쓰는 것이 저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가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 같은 사람은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입니다. 화기가 갑니다. 예.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럼 국가 경제에서 환율이라는 건 어떤 위치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떤 공격적인 건데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GDP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환율은 수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네. 환율은 우리 경제가 지켜야 될 거시 변수 중에서 최후의 보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뚫렸을 때는 우리 경제가 뚫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고 지금 그 외환위기의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4천억 달러 이상 지금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수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어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환율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뚫릴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수비를 탄탄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수비를 탄탄히 했지만 수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못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지금도 뭐 금리를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정책을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황이 왔을 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불황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처럼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지만 네. 경제 전체가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은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기는 전략과 지지 않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 경제를 설명해 주시니까 예.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예. 세상 친절한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환율이 어쨌든 급변동하는 시대예요. 최근처럼 예. 특히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공포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펀더멘털도 있을 수 있고 뭐 금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하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또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중요한 질문은 뭐 변동성이 심하니까 더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